캄보디아는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이 전쟁의 진짜 정체는 중국 무기와 한국 무기의 첫 실전 대결이었고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카탈로그에선 사거리 150km라던 중국 무기는 제대로 날아가지도 못했고 한국산 폭탄은 62km 밖 다리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남아 무기 시장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무너졌는지, 왜 태국은 전쟁 한가운데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 전쟁의 진짜 속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 이 두 나라는 817km의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보다 더 길죠. 우리나라 휴전선이 250km니까 3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긴 국경선에는 아직도 정확히 누구 땅인지 정해지지 않은 구간들이 남아 있어요. 21세기에 국경이 확정되지 않았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12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제국주의 시대로 말이죠. 19세기 말, 프랑스는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먼저 먹었고, 라오스를 삼켰고, 캄보디아까지 식민지로 만들었죠. 이 세 나라를 묶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아프리카 절반을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어요. 1904년 프랑스는 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며 간신히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영토 일부를 프랑스에 내줘야 했고 국경선도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그어야 했어요. 국경을 정하는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산맥의 능선, 그러니까 빗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선을 기준으로 국경을 긋자. 분수령이라고 하죠. 비가 내리면 이쪽으로 흐르는 물은 태국 것, 저쪽으로 흐르는 물은 캄보디아 것.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그린 지도가 실제 지형과 달랐다는 겁니다. 분수령 원칙대로라면 태국 쪽에 있어야 할 땅이 캄보디아 쪽으로 표시된 곳이 있었어요.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년 고찰입니다.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지어진 힌두교 사원으로 크메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죠. 해발 525m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사원은 건축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사원은 높은 절벽 위에 있어요. 태국 쪽에서는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예요. 반면 캄보디아 쪽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올라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해요. 분수령 원칙대로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원은 태국 쪽에 속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지도에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 땅으로 표시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네 식민지인 캄보디아에 귀중한 문화유산을 넣고 싶었던 거죠.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태국 관리들은 이 지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알아서 잘 그렸겠지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죠. 당시 태국은 프랑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감히 이의를 제기할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30년이 지나서야 태국은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1934년 태국 측량팀이 현장을 다시 조사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이 지도 이상한데? 사원이 왜 캄보디아로 되어 있지? 태국은 즉시 프랑스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30년 전에 너희가 동의한 지도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야?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도가 분수령 원칙과 맞지 않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태국이 50년 넘게 이 지도를 인정하고 사용해왔다. 따라서 이 지도는 유효하며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다. 그런데 재판부는 애매한 문장을 하나 남겼습니다. 사원은 캄보디아 것이다. 하지만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의 땅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사원 건물은 캄보디아 것이지만 사원 마당은 누구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60년 넘게 양국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원인이 됐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이 지역을 분석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제국주의가 떠난 자리에는 항상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남는다고요.
프랑스 지리학자가 120년 전에 대충 그은 선 하나가 지금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2011년에도 양국은 이 사원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죠. 그때마다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고 어떻게든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었어요. 시한폭탄의 도화선만 잠시 꺼뜨린 거였죠. 하지만 2025년 12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0년 묵은 역사적 원한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졌거든요. 바로 스캠시티 현대판 노예공장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도시 포이펫. 캄보디아에서는 도박이 합법이고 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태국 도박꾼들이 국경만 넘으면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카오로 원정 도박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카지노 단지들이 국경 지역에 들어섰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끊겼습니다. 카지노들이 텅텅 비었어요. 이때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들어왔습니다. 빈 카지노 건물들을 사들이더니 완전히 다른 용도로 바꿔버렸죠. 보이스피싱 공장, 온라인 사기 본부, 이른바 스캠시티가 탄생한 겁니다. 이들의 수법은 잔인했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며 동남아 청년들을 속여서 데려왔어요. 태국인, 베트남인, 한국인까지.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전 세계에 사기 전화를 걸게 했죠. 실적이 안 나오면 폭행당했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고문당했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가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국가적 수치였습니다. 자국민들이 국경 바로 건너편에서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으니까요. 태국 국민들의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털려서 그 국경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태국 경찰이 자국민 구출 작전을 벌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캄보디아 당국과 마찰이 생겼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이 범죄 단지들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한 태국 네티즌이 이렇게 썼어요. 국가 수입 상당 부분이 피싱 사기 돈인 나라가 정상이냐? 태국이 참다 머리끝까지 열받아서 저러는 거다. 12월 7일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30분간의 짧은 교전이었죠.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8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소총이 아니었어요. BM-21 다연장 로켓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쏟아붓는 무시무시한 화력이죠. 전선이 국경 일부에서 전체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은 태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F-16 전투기가 하늘로 올랐어요. 목표는 카지노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카지노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드론 통제소로 사용되고 있었죠.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지붕에서 전파 교란 안테나가 발견됐고 이 시설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F-16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정확히 건물을 관통했죠. 시설의 80%가 파괴됐습니다. 이어서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던 또 다른 카지노도 폭격당했어요. 100년 묵은 국경 분쟁과 현대판 노예 공장.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망자 38명 이상, 피난민 80만 명. 전선은 800km 국경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또 다른 차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죠. 저는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이지만 그 밑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거였죠. 먼저 양국의 동맹 관계를 보겠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인 미국 우방입니다. 베트남전 때부터 동맹이었고 지금도 매년 코브라 골드라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해요. 주력 무기는 미국산 F-16, 스웨덴산 그리펜, 그리고 한국산 무기들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특히 주목할 건 리암 해군 기지입니다. 캄보디아 남부에 있는 이 기지를 중국이 현대화해주고 있죠. 미국은 이게 사실상 중국 해군 기지가 되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 우방 태국과 중국 우방 캄보디아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양측이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태국은 미국산 F-16 전투기에 한국산 KG-12 유도폭탄을 달았습니다. 해군 주력 호위함도 옛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배예요. 이스라엘산 다연장 로켓포도 있었죠.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산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PHL-3 다연장 로켓포, BM-21 개량형, 그리고 각종 중국제 화포들이요. 한마디로 서방제 무기와 중국제 무기의 실전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32년간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명확한 비교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먼저 캄보디아군의 주력 화기인 PHL-3 다연장 로켓포를 보겠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무기예요. 카탈로그상 사거리는 150km. 한국의 천무가 70에서 80km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사거리죠. GPS 유도 기능도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 무기를 6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도입할 때 이게 있으면 태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중국도 그렇게 홍보했죠. 그런데 실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국 국방부 대변인 수리삿 콩실리의 발표입니다. 캄보디아가 PHL-3을 발사했다는 정황은 확인됐다. 하지만 태국 측에 의미 있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카탈로그상 150km를 날아가야 할 로켓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GPS 유도 기능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로켓이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GPS 재밍입니다. 요즘 전장에서는 GPS 신호를 교란하는 기술이 널리 쓰입니다. 휴대폰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김포나 북한 인근 지역에서 가끔 GPS가 이상해지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북한이 전파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태국군도 이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국산 유도장치는 이런 재밍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둘째, 품질 문제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품질 관리예요. 대량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정밀 부품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셋째, 사후 관리 부재입니다. 무기는 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부품 교체가 필수예요. 그런데 중국산 무기는 이 사후 관리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캄보디아도 심지어 중국산 무기를 산 태국도 이 점을 지적했어요. PHL-3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중국산 VT-4 전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태국은 약 60대의 VT-4 전차를 중국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황당한 사고가 터졌어요. 전차가 포를 쏘다가 포탑이 터져버렸습니다. 자폭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태국군은 크게 망신당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어요. 태국군 내부에서 괜히 중국산 사서 이 꼴이 됐다는 후회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태국군이 사용한 한국산 KG-12의 성능이요. KG-12는 한국의 LIGNX1이라는 방산업체가 만든 유도폭탄 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이 키트를 장착하면 정밀 유도폭탄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500파운드짜리 폭탄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던 아주 오래된 폭탄이에요. 그냥 쇳덩어리에 폭약을 넣은 거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어디 떨어질지는 바람이나 투하 각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KG-12 키트를 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GPS 수신기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전투기에서 투하되면 날개를 펴고 활공합니다. 그러면서 GPS 신호를 받아 목표물을 향해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며 날아가죠. 사거리는 투하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태국 F-16이 캄보디아 오다르 메안체이주의 오측 다리를 폭격했습니다. 이 다리는 캄보디아군의 핵심 보급로였어요. 탄약과 무기, 군사장비가 이 다리를 통해 전선으로 이동했죠.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F-16은 국경에서 약 62km 떨어진 이 다리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폭탄 2발이 다리를 관통해 완전히 파괴했어요. 오차 범위 몇 미터 이내의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62km 밖에서 다리 하나를 정확히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청에서 쏜 폭탄이 수원역 앞 특정 건물을 정확히 맞추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것도 움직이는 비행기에서 투하해서요. 제가 진짜 주목한 건 KGB의 또 다른 특성이었습니다. 바로 통합의 용이성이에요. 무기를 전투기에 장착하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새 부품 다는 것처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폭탄과 전투기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해요. 조종사가 입력한 좌표가 폭탄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죠. 폭탄을 투하했을 때 비행기에 다시 부딪히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해야 실전에서 쓸 수 있어요. 보통 몇 년씩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KGB는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비결은 무선 통신이에요. 기존 유도폭탄은 전투기와 유선으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호환되는지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죠. 하지만 KGB는 태블릿 PC 하나로 좌표를 입력하면 그게 무선으로 폭탄에 전송됩니다. 이론상 KGB는 폭탄 본체와 태블릿 PC만 있으면 어떤 전투기에서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F-16은 물론이고 스웨덴산 그리펜, 한국산 FA-50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전투기를 새로 사면 거기에 맞는 무장을 다시 다 사야 합니다. 호환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KGB는 전투기가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이죠. 태국 공군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태국은 노후화된 알파젯 훈련기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가장 유력한 후보가 한국산 FA-50입니다. 만약 FA-50을 도입하면 이미 보유한 KGB를 그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만난 태국 공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F-16에 KGB를 달아서 효과를 봤다. 이제 FA-50에도 달고 싶다. 그러면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전투기 숫자가 2배로 늘어난다. 중국산 PHL-3은 카탈로그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사거리 150km, GPS 유도, 하지만 실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산 KGB는 화려한 숫자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62km밖에 다리를 정확히 파괴했죠. 무기의 가치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 결정됩니다.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그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무기를 분석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비교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같은 전장에서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무기가 정면으로 맞붙었으니까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무기 시장을 뒤흔들 겁니다. 전쟁은 하늘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은 육지로만 연결된 게 아닙니다. 태국만이라고 불리는 바다에서도 양국이 맞닿아 있죠. 그리고 이 바다를 장악한 쪽이 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습니다. 12월 9일 태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주력 호위함 HTMS 스테파함이 작전 구역에 진입했어요. 24시간 상시 감시 및 순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스테파함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옛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에서 건조한 배예요. 태국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한국산이라는 겁니다. F-16에 한국산 KGB를 달고 한국산 군함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태국군의 핵심 전력에 한국산 무기가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스테파함은 해안 폭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함포가 불을 뿜었어요. 목표는 반삼랑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이 맞닿은 전략적 요충지였죠. 그동안 국경선이 불분명해서 양국 간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태국 해군의 함포 사격이 지상군 진격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캄보디아군 거점들이 하나둘 무너졌어요.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이 작전으로 반삼랑 지역의 약 80%를 탈환했습니다. 8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동안 캄보디아가 점유하고 있던 분쟁 지역 대부분을 태국이 되찾았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의 주요 거점 80%가 파괴됐고 탄약 보관소로 추정되는 벙커 3곳이 소탕됐어요. 하지만 태국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치명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보급로 차단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총? 탱크? 전투기?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급입니다. 총알이 없으면 총은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탱크는 움직이지 못해요. 폭탄이 없으면 전투기는 그냥 비싼 비행기일 뿐이죠. 아무리 강한 군대도 보급이 끊기면 무력해집니다. 태국군은 이걸 정확히 노렸습니다. 12월 19일 태국 F-16이 캄보디아 오다르 메안체이주의 오측 다리를 폭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GB를 사용한 그 작전이죠. 이 다리가 왜 중요했냐면요. 캄보디아 최전선 부대의 보급품이 이 다리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탄약, 무기, 식량, 연료.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태국군은 이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폭탄 2발로 완전히 파괴했죠. 다리가 끊기자 캄보디아군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최전선 부대에 보급품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우회로를 찾아야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 사이에 탄약은 떨어지고 식량은 바닥나고 병사들의 사기는 추락하죠. 태국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어요. 12월 15일 태국은 라오스와 맞닿은 총칼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연료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왜 라오스행 연료를 막았을까요? 캄보디아가 라오스를 경유해서 연료를 우회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국 국방부 발표입니다. 일부 연료가 캄보디아군에 우회 공급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라오스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지만 캄보디아군으로의 연료 유출은 막겠다. 연료가 없으면 전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트럭이 보급품을 실어 나를 수 없어요.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니 통신 장비도 작동하지 않죠. 군대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태국 해군은 더 나아가 캄보디아에 대한 해상 봉쇄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물자 수송까지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행되면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캄보디아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12월 19일 캄보디아군 차량 4대가 반삼랑 지역으로 진입을 시도했어요.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는 반격이었죠. 하지만 태국 해병대 특수작전부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포격과 박격포 사격이 쏟아졌어요. 캄보디아군 차량들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군은 이 지역의 견고한 요새와 벙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번 점령한 땅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지뢰까지 매설됐습니다. 태국군 사령관 탐훈 완나위의 발언입니다. 현재까지 16개의 지뢰를 회수했다. 하지만 잔존 지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느껴지십니까? 21세기의 지뢰가 매설되고 요새가 구축되고 해상 봉쇄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산 드론을 대거 투입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배운 거죠. 드론으로 태국군 초소를 노렸습니다. 태국 국경 마을들은 밤마다 불을 껐습니다. 등화관제를 한 거예요. 드론이 목표물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요. 21세기의 등화관제라니. 2차 세계대전 때나 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시나요? 캄보디아군은 중국산 공격 드론으로 태국군 드론을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황은 태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공권 때문입니다. 제공권이라는 건 하늘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하늘을 장악한 쪽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적의 움직임을 내려다볼 수 있고 원하는 곳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태국 공군에는 F-16 수십 대,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까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공군력이죠. 반면 캄보디아는요? 전투기가 없습니다. 단 한 대도요. 태국 전투기가 하늘에서 폭격해도 캄보디아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맞는 수밖에요. 중국산 대공 미사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체급이 다르다. 태국이 압도적인 골리앗이라면 캄보디아는 돌멩이도 제대로 없는 다윗이다. 12월 16일 태국군은 총칼 지역의 완전한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태국 아우틴 총리 대행은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지금 협상 같은 거 없다. 캄보디아 훈만의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였죠. 전면전 직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12월 12일 양국 지도자들이 전투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교전은 계속됐습니다. 트럼프의 체면이 구겨졌어요. 아세안 외교장관들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12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모였죠.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이 호소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발생할 광범위한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가장 시급한 관심을 보여달라. 하지만 휴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선은 800km 국경 전역으로 확대됐고 사상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했습니다. 태국군의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달라. 유엔 조사단도 파견해달라. 국제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서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왜냐고요?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 모두에 무기를 팔았거든요. 태국에는 VT사 전차 60대를 팔았습니다. 캄보디아에는 PHL 3다연장 로켓포를 비롯한 각종 화포를 팔았죠. 양쪽 모두 중국의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고객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내가 판 무기로 내 고객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하죠. 캄보디아 편을 들자니 태국이 화를 낼 겁니다. 앞으로 중국산 무기 안 사겠다고 하겠죠. 태국 편을 들자니 캄보디아가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동안 친중 노선을 걸어온 캄보디아인데 정작 위기에 중국이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국은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대화로 해결하라.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실전에서 까발려진 겁니다. PHL-3이 제대로 날아가지 못했다. VT사 전차는 포탑이 터졌다. 이런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SNS 시대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상과 사진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죠. 이게 중국 방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15년까지 중국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이었죠. 미국산이나 유럽산 무기는 비쌉니다.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죠. 그런데 중국산은 절반 가격이에요. 성능도 카탈로그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싸도 제대로 안 날아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전차포 쏘다가 자폭하면 그 전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증명된 거죠. 현재 중국의 동남아 무기 시장 점유율은 29%로 줄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 수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수출한 무기의 부품도 못 대주고 있어요. 러시아산 무기를 산 나라들이 아우성이죠. 그러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번 전쟁에서 완벽하게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KGB는 62km밖에 다리를 정확히 맞췄어요. 한국산 호위함은 해상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이것보다 강력한 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은 중국처럼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태국에만 무기를 팔았어요. 캄보디아에는 팔지 않았죠. 고객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산 무기로 무장한 적과 싸워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중국 방산업계의 또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사후관리 서비스예요. 무기는 사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부품이 다르면 교체해야 해요. 이걸 MRO라고 합니다. 유지보수, 수리, 정비를 뜻하는 영어 약자죠. 중국산 무기는 이 MRO가 부실합니다. 팔고 나면 끝이에요. 고장 나도 고쳐주지 않고 부품 달라고 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캄보디아도 이 점을 불평했고 태국도 불만을 터뜨렸어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태국 주한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사업 협력은 30년 이상 축적된 신뢰관계다.
현재의 유지보수, 수리, 향후 구매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 30년 동안 한국은 태국군의 무기를 정비하고 수리하고 부품을 대줬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지금 한국산 무기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이런 MRO 능력을 갖추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도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웠어요. 국방 예산이 부족했죠. 새 무기를 살 돈이 없으니 오래된 무기를 고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M47 전차라고 아십니까? 1947년에 처음 만들어진 전차예요. 한국군은 이 전차를 작년까지 굴렸습니다. 거의 80년 된 전차를요. F-5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50년 넘게 운용했습니다. 부품이 단종돼도 어떻게든 구해서 달았고 고장나면 어떻게든 고쳤어요. 없는 살림에 악착같이 굴린 거죠. 이런 경험이 지금 강점이 됐습니다. 구형 무기를 오래 굴려본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정비를 맡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오래된 무기는 그냥 버리고 새로 삽니다. 정비 노하우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없는 형편에 악착같이 굴렸으니까 뭐든 고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태국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의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와 태국의 차이텔이라는 회사가 MOU를 맺었습니다. 무기 정비와 현대화 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MNC 솔루션이 뭐 하는 회사냐고요? 무기에 들어가는 각종 모션 컨트롤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전차 포탑이 움직이고 미사일이 방향을 틀고 이런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을 만들어요. 올해 상장된 방산 중견 기업인데 이런 회사가 태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30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신뢰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걸 못합니다. 팔고 나면 끝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장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습니다. 이번 전쟁이 그걸 똑똑히 보여줬어요. 한국 방산업계에게 이번 전쟁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약점이 드러났고 러시아는 수출 여력이 없고 한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으니까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32년간 수많은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미국의 제이담, 이스라엘의 스파이스, 프랑스의 아즘, 세계 최고라 불리는 정밀 유도폭탄들을 직접 테스트 영상으로 확인했고 성능 보고서를 수백 번 검토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산 유도폭탄 KGGB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 만든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 미국 기술 베껴서 조립하는 수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제 주변 분석관들도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라고 하면 을의 가성비 좋은 중저가 제품 정도로 여겼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이번 전쟁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캄보디아 오측다리 폭격 영상을 보고 저는 분석관 동료들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이거 봤어? 한국산 폭탄이래. 믿기 어렵지 않아? 동료들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62km 밖에서 다리 하나를 정확히 맞추는 정밀도. 이건 미국산 제이담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KGGB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산 제이담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폭탄 한 발에 중형차 한 대 값이죠. 전쟁이 터지면 폭탄을 수백 발, 수천 발 써야 합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요. KGGB는 얼마일까요? 정확한 가격은 군사 기밀이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제이담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2천만 원 정도면 정밀 유도폭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예산으로 2배의 폭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능은 비슷합니다. 오차 범위 몇 미터 이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 제이담이 할 수 있는 건 KGGB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테스트에서는 KGGB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절반 가격의 같은 성능. 어떤 군대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국방 예산이 넉넉한 미국이야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돈이 부족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해요.
그런 나라들에게 KGB는 축복과도 같은 무기입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무선 통합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존 유도폭탄은 전투기와 복잡한 배선으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수십 개의 전선이 전투기 컴퓨터와 폭탄 사이를 연결하죠. 이걸 통합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폭탄을 도입하면 전투기 소프트웨어를 뜯어 고쳐야 해요. 배선도 새로 해야 합니다.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비행기에 부딪히지 않는지 공기역학 테스트도 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비용도 수백억 원이 들어요. 전투기 종류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F-16에 통합했던 걸 그리펜에 쓰려면 또 3년, 또 수백억 원이 필요해요. KGB는 이 문제를 무선 통신으로 해결했습니다. 조종사가 태블릿 PC에 목표 좌표를 입력하면 그게 무선으로 폭탄에 전송됩니다. 전투기와 폭탄 사이에 케이블이 필요 없어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태국 공군을 봅시다. 태국은 미국산 F-16, 스웨덴산 그리펜, 그리고 조만간 한국산 FA-50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세 종류의 전투기에 각각 다른 유도폭탄을 사야 해요. 호환이 안 되니까요. 폭탄도 세 종류, 정비장비도 세 종류, 조종사 훈련도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KGB는 다릅니다. 한 종류의 폭탄으로 세 종류의 전투기 전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도 쉽고 조종사 훈련도 간단하고 정비도 일원화되고 무엇보다 돈이 엄청나게 절약되죠. 군수참모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무기 종류가 줄어들면 관리가 편해집니다. 부품 재고도 줄고 정비사 훈련도 단순해지고 실수도 줄어요. 전쟁 나면 복잡한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셋째, 실전 검증입니다. 무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광고가 뭘까요? 화려한 카탈로그, 멋진 홍보 영상,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예쁜 부스 꾸미기. 아닙니다. 실전에서 효과를 봤다는 기록이에요. 카탈로그에는 뭐든 써넣을 수 있습니다. 사거리 150km, 명중률 99%. 이런 숫자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실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산 PHL-3은 카탈로그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사거리 150km, GPS 유도. 한국 천무보다 사거리가 2배나 길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실전에서 제대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태국군에 의미 있는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카탈로그와 현실은 다르다는 걸 온 세계에 증명해버린 거죠. KGB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한 광고 없이 조용히 팔렸어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화제가 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62km밖에 다리를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로켓 진지를 맞췄습니다. 드론 통제소를 박살냈습니다.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군 관계자들이 KGB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광고보다, 어떤 카탈로그보다 실전 기록 하나가 더 강력합니다. 넷째, 한국 방산업계의 숨은 저력입니다. KGB를 만든 회사는 LIG넥스원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1976년에 설립된 한국 토종 방산업체예요. 올해로 거의 5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어요. 미국이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50년 가까이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끼기만 했지만 점점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미사일, 유도무기, 전자전 장비, 레이더. 분야를 넓혀가면서 독자 기술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업체가 됐어요. 매출액이 조 단위입니다. KGB의 무선 통합 기술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미국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기술이죠.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베끼는 나라가 아닙니다. 창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미국도 못 만든 기술을 한국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KGB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동과 유럽, 심지어 남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 방산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광고비 한 푼 안 쓰고 전 세계에 홍보를 했다. 태국군이 실전에서 써주면서 최고의 마케팅을 해준 셈이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광고보다 실전 기록이 강력하니까요. 수십억 원짜리 광고 캠페인보다 실전 영상 하나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KGB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산 호위함, 한국산 장갑차, 한국산 훈련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국 무기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산 무기는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러시아산 무기는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자기들 쓰기도 바빠요. 이스라엘산 무기는 좋지만 비싸고 역시 전쟁 중이라 납기가 밀리고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한국입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실전에서 검증됐고 납기는 정확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합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32년간 무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판도가 바뀌는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무기가 헐값에 쏟아져 나왔을 때,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시장을 잠식했을 때, 그때마다 시장 구도가 요동쳤습니다. 지금 또 한 번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터진 총성이 한국 방산업계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KGB 한 발이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2월 중순, 저는 긴급히 동남아시아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각국 군 관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방콕에서 시작해서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쿠알라룸푸르까지 일주일 동안 5나라를 돌았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 군 장성들, 방산업계 인사들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국 무기 사고 싶다. 베트남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 무기를 써왔다. 소련 시절부터니까 거의 50년이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도 못 대준다. 계약한 물건도 안 오고 고장 나도 고칠 수가 없다.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하다. 한국이 좋은 후보다. 인도네시아 공군 장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FA-50을 추가로 사고 싶다. 이미 몇 대 운용하고 있는데 만족스럽다. KGB도 함께 도입하고 싶다. 이번 전쟁에서 성능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나. 우리도 같은 능력을 갖고 싶다. 필리핀 해군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산 호위함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 해군이 잘 쓰고 있다는 걸 봤다. 이번 전쟁에서 해상작전에도 성공했다고 들었다. 우리도 같은 배를 갖고 싶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꾸 압박하는데 해군력을 키워야 한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느냐? 미국 무기와 호환된다는 거다. 우리가 나중에 미국 무기를 사도 한국 무기와 함께 쓸 수 있다. 러시아 무기나 중국 무기는 그게 안 된다. 체계가 다르니까. 왜 이렇게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실전 검증의 힘입니다. 무기를 사는 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한 번 사면 수십 년을 써야 하죠. 혹여나 잘못 사면 나라 안보가 위험해집니다. 전쟁 나면 국민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군 수뇌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카탈로그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사원 말만 듣고 사기엔 너무 큰 돈이죠. 실제로 전쟁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번 전쟁에서 완벽하게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KGB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고 호위함은 해상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태국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한국산 무기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무기는 기대에 못 미쳤죠. 사거리 150km라더니 제대로 안 날아갔습니다. 전차 포탑이 터지기도 했고요. 캄보디아군이 밀린 이유 중 하나가 무기 성능 차이였어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똑같이 광고하고 똑같이 가격 협상해도 실전 기록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한국 무기가 그 기록을 만들어낸 거예요. 둘째,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무기를 사는 건 단순한 상거래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해요. 어떤 나라 무기를 사느냐가 곧 어떤 나라 편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내 입장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면 미국 편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싫어하겠죠.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중국산 무기를 사면 중국 편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견제할 겁니다. 기술 이전을 막거나 다른 분야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죠.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중요한 파트너예요. 미국은 안보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죠. 한쪽 편을 확실히 드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한국산 무기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 줍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예요. 한국산 무기를 사도 어느 쪽에도 확실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설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 무기와 호환됩니다. 나토 표준을 따르거든요. 미국 편에 서고 싶지만 미국산은 너무 비싸다. 정치적으로 미국에 올인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국산을 사면 됩니다.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하고 정치적 부담도 덜하니까요.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무기 거래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관계예요. 무기를 사고 부품을 공급받고 업그레이드하고 정비 기술을 배우고 이 모든 과정에서 판매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비슷해요. 한번 맺으면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중국은 이 부분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팔고 나면 끝이니까요. 부품 달라고 해도 언제 올지 모르고 고장 나도 제대로 고쳐주지 않아요. 기술 이전도 잘 안 해줍니다. 중국은 팔기만 하지 같이 성장하자는 마인드가 없어요. 러시아는 더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계약한 물건도 안 주고 있습니다. 돈 받고도 물건을 못 주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산 무기를 산 나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불만이 많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있어요. 태국과의 관계가 대표적이죠. 태국 주한 대사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국과의 방위사업 협력은 30년 이상 축적된 신뢰 관계다. 30년 동안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일에 물건을 보내고 부품이 필요하면 공급하고 고장나면 고쳐줬어요. 밤새 일해서라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광고보다 이런 성실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넷째, 한국의 경험이 동남아에 딱 맞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북한,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일본. 사방이 긴장 상태죠.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효율적인 군사력이 필수입니다. 돈을 무한정 쓸 수 없으니까 한 푼도 헛되이 써선 안 돼요. 동남아 국가들도 비슷한 처지예요.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면서도 중국과 정면 대결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방어력을 갖춰야 하죠. 딱 한국이 겪어온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한국은 없는 살림에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냈어요. 그 노하우를 동남아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 정비와 유지보수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은 독보적입니다. 구형 무기를 오래 굴려본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동남아 국가들도 새 무기 살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무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릴지가 관건이에요.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태국은 FA-50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알파젯 훈련기를 대체할 기종으로 한국산이 가장 유력해요. 이미 KGGB와 호위함에서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태국 공군 관계자가 그랬습니다. F-16에 KGGB 달아서 효과 봤다. FA-50에도 달고 싶다. 정밀 타격 능력이 2배로 늘어나는 거다. 인도네시아는 FA-50 추가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이미 몇 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다고 해요. 조종사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더 사고 싶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호위함과 잠수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으로서는 해군력 강화가 급해요. 한국이 좋은 선택지로 떠오른 거죠. 말레이시아도 한국산 경전투기와 훈련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무기를 대체할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그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빠르게 판도가 바뀌는 건 처음 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저가 무기 수출국 정도로 인식됐어요. 폴란드에 전차 좀 팔고 호주에 장갑차 좀 파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가진 나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공급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터진 총성이 한국 방산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근무하면서 무기 시장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무기가 헐값에 풀렸을 때, 중국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했을 때,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을 때, 그때마다 판도가 요동쳤죠. 강자가 바뀌고 약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또 한 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 한국. 상관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시장의 강자라고?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저는 이번 전쟁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것, 한국산 무기가 완벽하게 성능을 증명한 것, 그리고 동남아 각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까지요. 사진과 영상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관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군. 미국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동맹국이니까 우호적으로 대했지만 경쟁자로 인식하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을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저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 가성비 좋은 중저가 무기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베끼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경쟁자가 됐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기까지 합니다. 제가 분석한 K방산의 강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KGGB의 무선 통합 기술은 미국도 없는 겁니다. 우리 제2담은 아직도 유선 연결 방식이에요. 전투기와 폭탄 사이에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걸 무선으로 해결했어요.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펜타곤 엔지니어들도 놀라워했습니다. FA-50 경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전투기. 꼬마 F-16이라고 불리죠. 가격은 F-16의 절반 수준인데 성능은 80% 이상을 낸다고 합니다. 훈련기로도 쓸 수 있고 전투기로도 쓸 수 있어요. 다목적 전투기의 정석이죠.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에게 딱 맞는 선택지입니다. 한국산 잠수함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독일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독자 설계 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수출도 했죠. 한국산 호위함은 이번 전쟁에서 실전 능력을 증명했고요. 한국산 K9 자주포는 폴란드에 수백 대가 팔렸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비쌉니다. 세계 최고 성능이니까 당연한 거죠. F-35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이에요. 전투기 10대 사면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사우디나 일본처럼 돈이 많은 나라들이나 살 수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쌉니다. 미국산의 3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스펙을 자랑하죠.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봤듯이 성능이 따라주지 않아요.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와 실제 성능이 다릅니다. 싸다고 샀다가 전쟁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국산 무기는 그 중간입니다. 미국산보다 30에서 50% 저렴하고 중국산보다 성능이 확실히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최고라는 뜻이죠.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에게 이건 엄청난 매력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고 성능도 검증됐으니까요. 셋째, 납기 준수입니다. 무기 계약을 하면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5년 뒤에 온다고 하면 당장 필요한 나라는 사기 어려워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미국산 무기는 납기가 깁니다. 수요가 많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있어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흔해요. F-35 같은 최신 전투기는 주문하고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언 같은 회사들이 생산 능력을 늘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기네 군대 쓸 무기도 부족합니다. 수출할 여력이 없어요. 이미 계약한 물건도 못 주고 있습니다. 돈 받고 물건 안 주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다릅니다. 생산 능력이 뛰어나요.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아시죠? 배 만드는 속도가 다른 나라의 두세 배입니다. 품질도 최상급이고요. 방산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생산해서 납품합니다. 24시간 3교대로 공장을 돌려서라도 납기를 맞춥니다.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할 때도 납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자기네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라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미국산이나 독일산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5년, 7년씩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만이 빠르게 납품할 수 있었죠. 2년 안에 수백 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넷째, 사후 관리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기는 사고 나서가 시작이에요. 정비하고 부품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이 과정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됩니다. 무기의 수명이 30년, 40년이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판매국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태국과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구형 무기를 정비해주고 부품을 공급해주고 기술을 이전해줬어요. 태국군이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빠르게 보내줬고 고장이 나면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고쳐줬습니다. 그 신뢰가 3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 무기를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현지에 정비센터를 세우고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인력을 교육시킵니다. 팔고 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이런 접근법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중국은 그게 안 됩니다. 팔고 나면 끝이에요. 부품 달라고 해도 언제 올지 모르고 기술 이전은 꿈도 못 꿉니다. 단기적으로는 장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예요. 고객이 한 번 떠나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다섯째,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지 않아요. 양쪽 모두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를 사도 정치적 부담이 적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 편을 확실히 들기 어렵습니다. 미국 편 들면 중국이 경제 보복하고 중국 편 들면 미국이 압박합니다. 양쪽 눈치를 다 봐야 해요. 한국산 무기는 그런 나라들에게 완벽한 선택지예요. 성능은 서방제 수준이고 미국 무기와 호환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요. 한국이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애매하게 중간에 설 수 있는 거죠. 이 5가지 강점이 합쳐져서 K방산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5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설 것이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3위권도 가능하다. 상관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쟁자로 인식하되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에요. 한국 방산업계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 개발, 기술 교류, 시장 분할.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해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닙니다. 중국산 무기가 동남아를 장악하는 것보다 한국산 무기가 퍼지는 게 훨씬 낫거든요. 한국은 우리 동맹이니까요. 한국산 무기를 쓰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미국 편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직접 팔지 않아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셈이에요. 이번 전쟁이 K방산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최고의 마케팅을 얻었어요. 수십억 원짜리 광고보다 실전 영상 하나가 더 강력합니다. 이제 한국 무기를 사고 싶어하는 나라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32년간 무기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지금 한국이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을 바꿨듯이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기술을 쌓고 30년 동안 신뢰를 쌓은 결과물이에요.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쟁이 시작된 지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최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전선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800km에 달하는 국경 전역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죠. 총소리가 멈추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4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어요. 피난민은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앙코르와트 인근까지 폭격이 확대되면서 세계 문화유산 파괴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천년 역사를 가진 유적이 전쟁의 포화 속에 위협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전황은 명확했습니다. 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제공권을 장악한 태국 공군이 하늘에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KGB가 캄보디아군 거점을 하나씩 파괴해 나갔죠. 로켓 진지, 탄약고, 지휘소, 보급기지. 정밀 타격으로 핵심 시설들이 무력화됐습니다. 해군은 보급로를 차단했고 육군은 분쟁 지역의 80%를 장악했습니다. 반삼랑 지역, 총칼 지역, 국경 요충지들이 차례로 태국 손에 넘어갔어요. 캄보디아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기대에 못 미쳤고 보급로는 끊겼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제한적이었어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했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웠거든요.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요. 태국은 점령한 땅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캄보디아는 영토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세안도 손을 놓고 있어요. 중국은 양쪽 모두 고객이라 어느 편도 들기 어렵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전쟁이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중국산 무기의 신화가 깨졌습니다. 싸고 성능 좋다는 광고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PH-13은 150km를 날아간다더니 제대로 안 날아갔습니다. VT4 전차는 포탑이 터졌고요. 실전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중국 무기를 산 나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 것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나이지리아, 중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에서 우리도 저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중국 방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질 거예요. 이미 29%까지 내려왔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반면 한국산 무기의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이보다 확실한 보증서가 없어요. KGB는 약속한 대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호위함은 해상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고요. 이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실전 검증된 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한국에 손을 내밀 거예요.
저는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32년 경력 동안 쌓아온 통찰들을 총동원해서 분석해봤어요. 첫째, 무기의 가치는 실전에서 결정된다. 카탈로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거리 150km, 명중률 99%. 이런 건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어요. 테스트 환경에서는 잘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적이 방해하고 날씨가 변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만이 진짜 가치가 있어요. 중국산 무기는 카탈로그만 화려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맥을 못 쳤죠. 한국산 무기는 카탈로그가 화려하지 않았어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제 몫을 해냈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는 명확하죠. 둘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한국과 태국의 방산 협력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납기를 맞추고 부품을 공급하고 고장나면 고쳐줬어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태국이 전쟁에서 한국산 무기를 믿고 쓸 수 있었던 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런 신뢰가 없어요. 팔고 나면 끝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장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고객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셋째, 한국의 저력은 대단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미국 기술을 베끼는 나라, 조립이나 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세계적인 무기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번 전쟁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은 베끼는 나라가 아닙니다. 창조하는 나라예요.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기까지 해요. 50년 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무기는커녕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미국의 원조로 겨우 먹고 살았죠.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없는 살림에 악착같이 버텼고 기술을 쌓았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연구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을 거예요. 그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기 시장도 그 영향을 받고 있죠. 미국 편 아니면 중국 편. 양자태기를 강요받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양자태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서고 싶은 나라들도 많아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죠. 미국과도 중국과도 적당히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들에게 대안을 제공합니다. 미국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관계가 있는 나라. 한국산 무기를 사면 어느 쪽에도 확실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애매하게 중간에 설 수 있는 거죠. 이런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중간지대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거든요. 한국은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어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미래를 예측해봤습니다. 10년 후 한국은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이 될 겁니다. 어쩌면 3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한국산 무기가 퍼져나갈 겁니다. K방사는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은 새로운 한류가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가 될지도 모릅니다. 노래나 드라마는 문화를 바꾸지만 무기는 국제 질서를 바꾸니까요. 한국산 무기를 쓰는 나라가 늘어나면 한국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외교적 발언권도 강해지죠. 저는 32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만큼 제 생각을 바꿔놓은 전쟁은 없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터진 총성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K방산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 방위 산업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고요. 미국 기술 베껴서 조립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포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휴전이 될지, 더 격화될지, 어느 쪽이 승리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중국 무기는 말로만 강했고 실전에서는 아무 힘도 못 썼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라가 지금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면 중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이 전쟁의 진짜 결론입니다.